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예, 먼저 저희 KBC 시청자분들에게 2023년 신년 인사 한 말씀부터 부탁드립니다. 존경하는 시민 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셨습니까? 새해는 더욱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고 소망하시는 모든 일들 성취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지난 지방선거 이후에 참 오래간만에 오셨어요. 예. 그동안 어떻게 지내셨는지 다들 궁금해하실 것 같은데. 선거 이후의 방송은 오늘이 첫 번째 출연입니다. 감사합니다. 제 인생의 가장 한가롭고 여유로운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가족들과 함께 여행도 하고 또 손주 보는 재미도 보통이 아닙니다. 그러면서 충전도 하고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아름답게 살지, 가치 있는 삶을 살 것인지 고민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저희 정부의 예산안 보시면서 참 생각 많이 하셨을 텐데 예. 지금 말도 많고 탈도 많았습니다. 윤석열 정부의 첫 예산안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첫 예산안을 보면 절차 면에서도 그렇고 내용 면에서도 문제가 많이 있었습니다. 우선 절차 면에서 보면 헌법상 예산안은 12월 2일까지 통과되도록 돼 있는데 무려 22일이나 지난 12월 23일 날 통과가 됐고 또 정기국회가 12월 9일 날 이제 끝났지 않습니까? 정기국회가 끝나고 나서 예산안이 통과된 것은 2014년 국회 선진화법 통과된 이후 처음이었습니다. 그러면 왜 이렇게 늦었냐? 저는 정부 여당의 정치적 리더십 부족 그리고 더불어민주당의 전략 부재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양쪽에 책임은 있지만 그래도 거대 여당을 설득하고 기한 내에 처리하려고 하는 정부 여당의 노력이 부족했고 수수방관했기 때문에 정부 여당의 책임이 많다고 보고요. 내용 면에서도 보면 통상 이제 새 정부가 들어서면 먼저 5년 동안의 세제 개편 방향 그리고 정부 재정 운영 방향이라고 하는 큰 그림을 발표하고 그 큰 틀 속에서 이제 예산안을 편성하는 거거든요. 근데 이번에는 물론 시간이 없었다고는 하지만 그런 큰 그림의 청사진 제시 없이 단편적으로 편성해서 제시하다 보니까 국민적 공감대가 형성이 못됐다고 보고요. 특히 이 세법을 보면은 주로 고소득자, 고액재산가, 대기업에 대한 감세 위주로 편성되다 보니까 이제 부자 감세 프레임에서 벗어날 수가 없었고 마지막까지 법인세율 개편 문제가 걸림돌로 작용을 했습니다. 그리고 세출 예산도 보면 이제 대통령실 운영에 따른 예산, 또 행정안전부의 경찰국 신설에 따른 예산, 그리고 이제 민주당이 요구했던 공공임대주택이랄지 지역화폐 예산 이게 쟁점이었습니다. 이게 이제 심도 있는 논의를 통해서 합의에 이르렀어야 되는데 비판 여론이 거세지니까 하루 앞두고 마지막 날 협상하는 식으로 이게 타결이 되다 보니까 미래 비전이나 철학이 없는 예산안이 돼버렸다. 이런 점이 매우 아쉽죠. 말씀하시는데 이제 그 정부 여당 쪽에서는 부자 감세라는 부분이 있다고 하면 사실 거대 야당인 민주당에서는 민생 이야기를 했단 말이죠. 그런데 과연 그렇게 민생을 이야기했지만 예산안에서 그게 반영됐나? 의아한 점이 많습니다. 물론 일부 이제 반영도 됐지만 아쉬운 부분이 많죠. 지금 민주당의 가장 큰 문제점은 제가 볼 때는 투쟁력은 강한데 유능함이 없습니다. 지금 169석이라 하면 국회를 좌지우지할 수 있는 거대 야당이거든요. 그렇다면 저 같으면 예를 들면 최고의 전문가들로 조세재정특별위원회를 만들어서 국민들이 공감할 수 있는 정부안보다도 훨씬 뛰어난 수준의 세제 개편안과 예산안을 만들어서 제시해서 그걸 가지고 정부 여당과 협상했더라면 유능함도 알릴 수 있고 수권 정당으로서 면모도 보일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정부 안에만 매달려 가지고 마치 발목 잡는 식으로 늦어진 게 더불어민주당 때문에 늦어진 것처럼 이렇게 된 것은 전략 부재이고 이런 면에서는 참으로 아쉽죠. 그러면 이제 더불어민주당의 그런 조언을 해주셨다면 윤석열 정부 여당에는 어떻게 평가하고 어떤 조언이 좀 필요할까요? 제가 이제 1973년에 행정고시를 합격해서 74년부터 거의 50년 가까이 그 공직 생활을 하다 보니까 이번 윤석열 대통령이 11번째 이제 대통령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공직에서 산전수전 다 겪다 보니까
이 정권은 앞으로 어떻게 되겠다 이게 예견이 좀 됩니다. 근데 윤석열 정부 8개월밖에 되지 않았습니다만 저는 이렇게 가면 성공한 정부 될 수 없고 자칫 또 하나의 불행한 대통령이 탄생될 수 있다. 다행인 것은 지금 임기 초반이기 때문에 대통령이 국정 운영과 철학 기조를 바꾼다면 성공한 대통령도 될 수는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저는 두 가지를 제안을 하고 싶어요. 우선은 통합의 정치를 펼쳐야 된다. 이후 여하를 막론하고 대통령 되고 나서 8개월이 됐는데 169석의 야당 대표를 만나지 않는 것은 이건 협치하고 싶은 생각이 없다는 것이거든요. 근데 현실적으로 야당의 협조를 구하지 않고서는 이제 법률에 의해서 모든 것이 좌우되기 때문에 매우 어렵습니다. 그런 면에서 대통령이 온 국민을 아우르는 통큰 협치의 정치 그리고 온 지역을 아우르는 국가 균형 발전을 통해서 성공하는 대통령이 됐으면 좋겠다는 것이고요. 두 번째는 인사혁신입니다. 인사가 만사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우리가 IMF 예안위기를 극복할 때도 김대중 대통령께서 보시면 위기이기 때문에 과거 정권의 전문가들을 많이 등용을 했습니다. 지금은 전시이기 때문에 프로들이 필요하지 자기 진영 사람들, 자기와 가까운 사람들 이렇게 해가지고는 위기를 극복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측근을 통해서 전국을 운영하겠다 하는 것은 이건 매우 위험한 발상입니다. 불행한 대통령으로 가는 길입니다. 그래서 선거 때 공이 있는 사람들은 상을 주고 자리는 능력 있는 사람들한테 주어가지고 현재 복합 위기를 극복해 가야 할 것입니다. 이제 참 좋은 해법을 말씀해 주셨는데 이 안타까운 일이 이제 뭐 국회에서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저희 광주에서도 집행부하고 시의회가 예산안 때문에 참 갈등만 빚고 삭감된 채로 끝나고 말거든요. 이거 어떻게 보셨습니까? 근데 이게 매우 이례적이고 안타까운 일입니다. 왜 그러냐면 대통령은 국민의 힘이고 이제 국회는 더불어민주당이 장악을 하고 있기 때문에 당이 다르다 보니까 이해관계가 달라서 갈등과 분열이 나올 수 있는데 우리 광주시는 시장도 그렇고 시의회도 그렇고 더불어민주당이 다 좌지우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거는 그 당이 다른 데서 오는 갈등이라기보다는 상대방을 시정 운영의 파트너 내지는 협치의 대상자라고 하는 인식 부족에서 온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모든 권력은 견제받지 않으면 부패하고 남용됩니다. 시의회도 마찬가지로 국회와 마찬가지로 광주시를 견제하기 위해서 존재하는 겁니다. 거기에 이제 세 가지 견제 수단이 있거든요. 제일 큰 게 이제 시 예산 심의 확정권, 두 번째는 감사권, 세 번째는 조례재정권입니다. 그러니까 시의회는 당연히 시에서 제출된 예산안을 심의하면서 시가 만능일 수는 없지 않습니까? 본인들이 의정활동하면서 지역 주민들한테 들었던 부족한 부분은 채우고 또 보면은 잘못된 것은 깎고 이렇게 삭감하고 증액할 수 있는 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시 입장에서는 시의회의 이런 권한을 존중해 줘야 되고 그렇다고 해서 시가 너무 또 무서워로 이렇게 난리 보면 시가 뭔가 해보려고 하는데 발목 잡기 식으로 가면 안 되겠죠. 그 과정에서 이견이 있다면 서로 타협하고 협의해서 해결할 문제지 이렇게 평행선을 달리는 것은 광주 발전을 위해서도 시민의 행복을 위해서도 바람직하지 않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근데 전임 시장님이셨을 때 이야기했던 초광역 경제권 이야기 있습니다. 이게 근데 갈수록 이 필요성은 커지는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저는 광주 전남이 수도권의 블랙홀을 막고 낙후된 경계를 발전시키고 그리고 인구 소멸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 두 가지를 꼽으라면 광주 전남 통합 그리고 두 번째는 지역 정치권의 대변혁 이 두 가지를 들고 싶습니다. 왜 그러냐면 현재와 같이 광주 전남이 광주는 146만 전남은 예를 들면 180만 이렇게 따로따로 가서는 경쟁력도 확보할 수 없고 또 거기서 오는 비능률이 많습니다. 그래서 광주 전남이 통합해서 자생과 자립경제가 가능한 지역 국가, 리전 스테이트 개념의 초광역화가 돼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그리해야 우리 아이들이 강규 전남을 떠나지 않고서도 좋은 일터, 좋은 삶터에서 꿈을 펼칠 수가 있고 세계를 최고를 미래를 지향할 수가 있습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강규 전남은 천년을 함께 해온 공동 운명체고 우리는 공동 생활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강규 전남이 하나가 되면 지역민들의 정서감도 일체감도 올라가고 또 중복 투자랄지 각자 도생하는 그런 불필요한 경쟁도 없어지게 됩니다. 특히 잘 아시는 것처럼 전남은 농수 축산물의 생산지고 또 항만가 2천여 개에 달하는 천혜의 섬이 있습니다. 그 대신에 강규는 의료, 교육, 문화, 서비스, 도시 인프라가 잘 갖춰져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두 자치단체가 합해지면 시너지 효과가 크게 발생하고 효과도 막대할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이런 초광역화 추세는 세계적인 추세고 이게 시대 정신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소 불편함이 있다 하더라도 저는 이것은 강규 전남의 대도약을 위한 지역 100년 대계 사업이기 때문에 지역 지도자들이 이 사명감과 소명의식을 가지고 반드시 추진해야 된다. 저는 이제 그런 의미에서 제가 2020년 9월 달에 강규 전남 통합을 제안을 했고 이제 전남지사가 동의를 해 주셔가지고 강규 전남 발전연구원에 용역까지 의뢰했는데 이게 이제 현안에 밀려가지고 무산되는 것 같아서 매우 가슴이 아픕니다. 미래를 보고 다시 한번 챙겨야 될 것입니다. 네. 지역 정치권의 대변혁이라는 말씀을 해주셨는데 사실 올 초에 윤석열 대통령이 중대선거구제 개편을 들고 나오면서 정치권에서 지금 이야기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개인적으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개인적으로는 100% 찬성입니다. 왜냐하면 저는 윤석열 대통령이 제안하기 훨씬 전부터 현재의 소선거구제를 중대선거구제로 바꾸고 준연동제는 폐지하고 이런 선거 관련 제도를 고쳐야 된다고 생각을 했거든요. 지금 우리 시민들께서 정치 논쟁을 보면 아시겠지만 그야말로 목불인견이고 점입가경입니다. 매우 답답한 것이죠. 근데 이게 왜 그러냐 하면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소선거구제로 인한 양당 독과점 체제의 폐해에서 온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물론 현재 국회의원들이나 정치인들의 개인 자질 문제도 있겠지만 그것보다는 저는 시스템의 문제고 문화라의 문제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걸 바꿔주지 않으면 이게 반복된다는 얘기죠. 특히 우리 강규 전남 발전을 위해서는 이 소선거구제를 중대선거구제로 바꾸는 게 매우 필요합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지금은 강규 전남에서는 더불어민주당의 공천만 받으면 무조건 당선되기 때문에 능력 있고 그 공직관이 투철한 후보를 공천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자기 사람을 공천하고 있지 않습니까? 또 당선된 정치인들은 국가나 지역 발전을 위해서 헌신하는 게 아니라 다음 공천을 받기 위해서 당이나 실세에만 이렇게 이제 충성하는 그런 식으로 지금 잘못 가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지역에 큰 정치인이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기본적으로 더불어민주당의 독과점 취재가 끝나고 인물위주의 경쟁 체제가 갖추어져야 강규도 살고 더불어민주당도 살고 한국 정치도 산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 그러냐면 그렇게 이제 경쟁 체제가 갖추어지면 인물위주의 공천이 되기 때문에 젊은 유능한 후배들이 이제 정치권으로 갈 것이고 정치권에 가서도 지역 발전을 계속 고민할 것이고 물론 더불어민주당 입장에서는 이제 텃밭이 약화되기 때문에 처음에는 좀 어려움을 느낄 것입니다. 그렇지만 이것이 계기가 돼서 혁신하고 수권 정당으로 다시 태어나는 계기가 될 것이고 한국 정치는 이제 지역주의라고 하는 이 고질적인 문제에서 벗어나기 때문에 한국 정치도 발전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꼭 관철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렇게 선거구제 개편 논의를 하기는 있습니다만 이제 내년 4월이잖아요. 예. 근데 벌써부터 이 총선 열기는 엄청 뜨겁습니다. 그렇죠. 예. 혹시 개인적으로는 어떻게 내년 총선을 생각을 하고 계시겠죠? 이 질문은 안 났으면 했는데요. 저는 실은 제 지금 가장 큰 관심은 제가 출마하느냐 여부가 아니라 어떻게 하면
우리 지역의 정치 문화와 시스템을 바꿔서 그 참신하고 그리고 역량 있고 유능하고 공직관이 투철한 후배들이 정치권에 진출해서 강주나 국가 발전에 헌신할 수 있는 정치 환경을 만들 것인가, 여기에 관심이 더 많습니다. 사실 우리 지역에서는 국회의원을 시민들이 뽑는 것이 아니라 그동안 더불어민주당이 임명하는 식으로 운영이 됐습니다. 이제 이런 게 시정이 되도록 그런 부분에 제 역할이 있다면 노력을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끝으로 우리 지역민과 시청자들에게 인사 부탁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시민 여러분, 지난 4년 광주는 저에게 모든 것이고 전부였습니다. 시장직은 끝났지만 광주를 더 크고 더 강한 광주를 만들겠다는 저의 열정과 꿈은 끝나지 않았습니다. 언제 어디서 제가 무슨 일을 하든 광주 발전과 시민의 행복을 위해서 제 나름대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금년 한 해도 건강하시고 행복하십시오. 감사합니다. 네, 오랜만에 이렇게 귀한 자리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